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병이라고 하면 제일 많은 것이 불안증이나 우울증이나 성격장애라던가 이제 어린아이들한테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24시간 동안 아니면 365일 동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좀 더 심한 병들, 가령 예를 들면은 정신적 사이카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병들이 몇 가지 있지요. 그거는 자신과 아웃사이드에 일어나는 현실을 이렇게 구별을 못할 수 있는 병들이 조현병, 양극성 질환, 조울증, 아니면 심한 우울증,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약물 중독 때문에 오는 그런 상태들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더 심한 경우인데, 이런 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나면은 100% 다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유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뿐이죠. 더군다나 이제 배우자하고 같이 만났을 때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조현병이 있다던가 양극성 질환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자손에서 그런 병을 가지고 나올 아기의 확률은 커지지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신이 그 문제가 없더라도 그 다음 때에 가서 올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아기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능력, 치료를 받고 자신감이 있다면은 제 생각엔 낳아서 길러보시는 거죠. 그리고 미리 본인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잘 관찰해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그럴 수가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기를 못 낳는다 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제 환자 중에서 조울증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리튬도 쓰고 항정신제 약품도 쓰는데 29세였습니다. 자기는 꼭 임신을 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그럼 우리 같이 제가 도와주기로 하고서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이제 리튬 약을 끊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그 아기에게 선천성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리튬 끊고요. 그러나 뭐 말단 그 항불안제 같은 거는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거나 뭐 이럴 때는 항정신제는 어느 정도 쓸 수도 있었고, 그 대신 운동을 많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이 운동을 하시면서 이분이 몸 안에서 좋은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가바 이런 좋은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자체가 자기의 정신적인 힘든 것을 갖다 많이 적응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풀로 아기 임신한 동안에 문제가 없이 아기 분만하셨고, 그 다음에 산후우울증을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약을 쓰기 시작했고요, 금방. 그 대신 이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거는 약이 이제 아기한테 갈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거기서 분유를 해서 아기를 주기 시작했고, 지금 아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약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리튬이라던가 항정신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끊는 것을 저는 권하는데요. 요즘 그 항우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SSRI나 이런 약들 중에서는 비교적 임신 도중에도 약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신하면 더 우울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기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설트랄린, 졸로프트 같은 약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임신을 계획했다면은 그때 아기의 생각을 하셔서 웬만한 약들은 미리 끊는 게 좋지요.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가 본인이 임신한 것을 앓을 때는 적어도 처음 몇 주간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정신제나 리튬이나 뭐 이런 약들을 쓰시는 분들이 임신을 플랜한다 그러면 우선 약들을 끊을 거를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신 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항불안제라던가 잘 연구가 되고 많이 세이프티가 인정이 된 SSRI 이런 약들은
꼭 필요하실 때 쓰시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시기는 아기들의 두뇌가 이제 형성되는 첫 번째 3개월입니다. 그때는 가능하면 약을 안 쓰시는 게 좋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필요하면은 엄마의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그럴 때는 쓰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고 또 임신의 기간에 따라서 어떤 약을 쓸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많이 도와드려 가지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임신한 동안에 얼마나 우울증도 많이 오고 불안하고 젊은 여성들이 힘듭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자주 봐야 되고, 약을 안 쓰더라도 운동이라던가 이제 카운슬링을 자주 만나서 대면으로 해서 말로 하면서 서포트 해드리고, 주위에서도 많이 이렇게 서포트 해드리면서 약물이 꼭 필요할 때는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 특히 이제 first trimester가 지난 후에는 어느 정도는 써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즘 UCLA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했던 의사분들이 이제 정신과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임신한 사람들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많이 컨설테이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분들이 좋은 지금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비교적 안전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와 같이 자주 보시면서, 가능하면 아이를 갖는 것처럼 세상에서 즐거운 건 없습니다. 정말 여성으로서 가장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임신과 아이의 탄생이거든요. 그런 즐거움으로부터 너무 본인이 소외된다고 처음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책임을 가지시고 아이가 내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웬만한 모든 물질 사용 금하시고요. 좋은 영양 섭취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기도나 명상,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뭐 아기를 낳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를 들은 지금 제 환자처럼 엄마가 조울증이 있었을 경우에 아이들에게서 가끔 주의 산만증이라던가 불안증이라던가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도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치료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텐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책임지고 기를 수 있는가, 그럴 자신이 있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아기를 낳는 것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요, 우리 몸은 필요한 것들만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나 불필요한 것들은 몸에서 내보냅니다. 그 내보낼 수 있는 출구가 되는 것이 콩팥과 간입니다. 콩팥은 콩팥 안에 있는 글로메룰러 필트레이션이라는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요,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전부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예를 들면은 주의산만증에 쓰는 무슨 컨설타, 리털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보내고요.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더 많이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량만 몸 안에 있고는 다 내보내는데,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 신장염을 앓으셨던 분들, 바이러스나 이런 박테리아가 콩팥을 갖다가 이제 침범하면은 염증이 생기니까 그게 잘 일을 못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몸 안에서 이게 콩팥에서 나가야 되는 것들이 못 나가면은 몸 안에 이제 암모니아라던가 크레아틴이라던가 이런 불필요한 물질들이 있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장염이라던가, 여성 같은 경우는요, 질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 방광까지가 굉장히 직선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 질에는 본래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그 균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광을 통해서 그게 이제 콩팥까지도 갈 수가 있으면은 콩팥을 갖다가 이제 감염시키는 거니까 그건 무서운 거죠. 정신과 약물은요,
FDA에서 아주 안전한 약을 미리미리 다 조사해서 나옵니다. 아주 심각하게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썼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한 30년 있다가 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전도가 검사된 것들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신장염이라든가 신장의 기능이 문제가 있기 전에는 약물 때문에 콩팥에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은요, 어떤 기관이냐면은 이건 물리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간은 화학 비료 공장처럼 이 화학물을,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물질들을 다 분해시킵니다. 술을 예를 들면은요, 알코올을 잡수시면은 그 간에 이제 통해서 그 안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됩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그 다음에 다시 딴 거로 안 나가면은 막 술에 대해서 막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토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갖다가 또 분해시키는 엔자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분해돼 가지고 찌꺼기가 되면은요, 이제 간이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장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음식 먹은 것과 함께 이 대장을 통해 가지고 대변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콩팥은 소변으로 나가는 거고,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간을 통한 것은 전부 다 대변으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가령 어떤 그 무슨 약초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약초를 이렇게 드셨다고 그래봐요. 근데 그 약초가 독성이 많거나, 만일 뭐 버섯인데 이게 독성이 있는 걸 모르고 드셨다 그러면은 간으로 가서 이거 이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독성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간에 병변이 옵니다. 간이나 콩팥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정신과 약물을 자살하기 위해서 많이 쓴 경우가 아니라면은, 제약을 용량대로 쓰신 경우에는 이런 기관이 이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리튬을 조울증 있는 분들이 이제 쓰시는데, 리튬은 하나의 이게 광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 뭐 나트륨이라든가 칼리라든가 이런 것처럼 콩팥으로 통해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한 30년, 40년 쓰신 분들 중에서는 그게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콩팥에 조금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되게 그 콩팥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리튬 대신에 다른 약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쓰다 보면은 다시 콩팥에 재기능이 와서, 어떤 때는 꼭 리튬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경우는 제 환자 한 분이 26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한 69세인가 됐었을 때인데, 그때까지 리튬을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쓰셨던 분인데요. 그 검사를 해보니까 크레아틴이라는 그 물질은 몸 안에 이제 1 이상 있으면은 조금 안 좋거든요. 그런데 1.2인가 1.1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잠시는 리튬을 좀 끊읍시다.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약을 좀 씁시다.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면 1, 2하로 이제 콩팥 기능이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에서 쓰는 약물과 그 다음에 유지 치료를 위해서 쓰는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약의 종류뿐이 아니라 약의 용량도 처음에 입원을 했을 때라든가 응급실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많은 양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그때 시기가 이제 캄다운이 돼가지고 좋아져가지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쓰는 유지 치료할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을 쓸 필요도 없고요. 어떤 때는 처음에 2가지나 3가지를 썼다가 그 다음에 1가지나 2가지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약을 쓰다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환자들은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약인데 차츰 쓰다 보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그걸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제 남편을 사망하고서 너무 제가 애도 현상이 심할 때 제가 처음 프로젝을 사용했더니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끊었다가 다시 써보니까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됐던 약들도 그 다음에 쓸 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며칠 쓰다 보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처음에 썼을 때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럼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땐 또 다른 것을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신과 약물에는 가령 항우울제라고 해도 한 20가지가 있고요. 항정신제라고 해도 거기에 제1차 항정신제, 제2차 항정신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것으로 트라이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을, 다른 예를 들면은 조울증 있는 경우는 뭐 리튬을 써본다던가, 아니면 간질약, 그러니까 항경련제 이런 것을 써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항정신제를 써도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약들은요 빨리 작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빌리파이라던가 리스페리던이라던가 쿼타야핀 이런 약들은요 항정신제인데 환자가 굉장히 응급 상황으로 지금 막 불안하고 아주 심하게 우울하고 자살 생각을 하고 막 이런데 봐요. 그럼 이런 약을 쓰면은 30분 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을 먼저 쓰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리튬이라던가 항경련제 같은 걸 갖다 이제 쓰면은 이런 약들은 처음부터 제약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작은 양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약들을 서서히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공황장애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벤조다이제핀, 가령 제넥스라던가 에티반이라던가 이런 거는 20분 후에 금방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선 드리고, 그러면서 그때 항우울제, 프로젝, 팩슬, 졸로프트, 렉사프로, 셀렉사 이런 약들 또는 에펙소라던가 뭐 다른 약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약들은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있어야지만 천천히 이렇게 피의 그 혈중 농도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때 사용을 해도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는 벤조다이제핀을, 그게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습관성이 될까봐 우리가 많이 안 쓰고 너무 자주 쓰지 않는 약이지만 급할 때는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기, 그다음에 부작용, 그다음에 병의 종류에 따라서 약을 바꿀 수 있고 그때 맞는 약들을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약은 꼭 한 가지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또 집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쓰던 항우울제가 있었다면은 그 집안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요 우울증이 올 확률이 꽤 있는데 똑같은 항우울제가 아이한테도 더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오는 것도 유전하고 관계가 되는 것처럼 어떤 약물에 잘 반응하느냐 이것도 또 그 유전하고 관계가 됩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무슨 약을 썼는지 모르는 수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약을 썼는데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오면은 잘 모르거든요. 부모님들이 어떤 약을 쓰셨는지. 그럼 알아보면 어떤 약이 잘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효과가 훨씬 더 달라집니다. 이렇게 환자마다, 케이스마다, 또 병마다 이 약을 쓰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의사와 같이 잘 의논하셔가지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을 쓰시면은 정말 행복한 생활 하실 수 있고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인생을 갖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신과에서의 오해와 진실, 여러분들이 아셨거나 또는 어쩌면 잘못 아셨을지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